우리가 지금처럼 쌀을 밥으로 지어서 먹었던 것은 과연 언제부터일까? 자, 여러분, 요즘 흔히들 이렇게 이제 분식집 가셔가지고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시는데 분식이란 게 대체 뭐냐? 분식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껍질을 벗기기가 어려우니까 이 곡식을 그 통째로 갈아가지고 그 가루를 내 가지고 이 가루를 가공해서 먹는 방식. 그래서 뭐 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국수가 있을 수 있고, 뭐 피자도 있을 수도 있고, 만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루를 내 가지고 가공해서 먹는 방식을 통틀어서 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밥을 먹는 건 어떻게, 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겉껍질만 벗겨서 이 나달 그대로를 익혀서 먹죠. 이렇게 먹는 방식을 입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쌀은 우리가 요즘 먹는 밥으로 지어서 먹는 방식은 입식이었죠. 하지만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살펴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돌확이라고 해가지고 이 곡식을 돌로 이렇게 그대로 가는 유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것이 어떤 종류였건 간에 초창기의 인류는 곡식을 갈아서 먹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분식으로 먹었던 거죠. 그러면 한반도에서 쌀을 분식으로 먹었던 첫 번째 방법이 뭐였을까?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죽을 끓이는 거예요. 가루 내 가지고 이걸 끓는 물에 이제 풀어 가지고 이렇게 죽을 끓여 먹는 겁니다. 그게 좀 더 발전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먹느냐? 바로 떡으로 먹는 거예요. 자, 떡을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치가 필요하느냐? 바로 시루가 필요하죠. 이 시루가 발견되는 때부터 이제 우리는 떡을 만들어 먹은 걸로 인정이 되는데, 시루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유물과 유적들은 고구려 시대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만들어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끼니가 나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집단이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떡은 항상 공동체를 의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를 간다거나 집안에 잔치가 있다거나 그러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에 돌리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 합류했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고식입니다. 바로 고구려 시절부터 면면이 이어져 왔던 이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의례였던 거죠. 그럼 떡 다음에는 이제 밥으로 먹는 시대에는 어떤 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궁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궁이와 솥이 등장하는 시기는 바로 신라 시대부터입니다. 신라 시대 유적에서는 아궁이가 발견되고 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쌀을 밥으로 지어 먹었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떡은 제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쌀은 이제 개별화되는 겁니다. 우리 집 부엌으로 아궁이가 들어오고 가족끼리 혹은 나 혼자 밥을 지어 먹는 걸로. 그래서 떡은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쌀은 개별화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식생활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쌀은 어떤 쌀이냐? 여러분, 이제 익숙한 모양이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는 쌀이 바로 우리가 요즘 먹는 그런 쌀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쌀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걸 우리 한국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월남쌀, 안남미라고 부르는 거죠.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먹는 쌀은 이렇게 키가 작고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잎종이라고 합니다. 표준 명칭으로는 자포니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쌀은 보시면 좀 우리보다는 길이가 길고 그리고 홀쭉하게 생겼죠. 이걸 장립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쌀은 우리가 인디카라고 부릅니다. 자, 자포니카와 인디카, 이 두 가지 쌀은 형태도 다르지만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는 어떻습니까? 찰기가 있죠. 네, 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인들이 월남쌀 이렇게 흔히 부르는 인디카 같은 경우에는 찰기가 없죠. 네, 찰기가 있고 없고가 또 두 번째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는 형태가 다르고, 두 번째 차이는 찰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카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많이 수확할 때는 1년에 3번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생산성이고 굉장히 빠르게 재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이 자포니카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많은 곡식과 과일이 수확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을을 우리가 수확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쌀이 수확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밖에 쌀을 수확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많은 고통과 갈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1890년대 프랑스에서 발행된 관광엽서에 실린 사진입니다. 사진 밑에는 코리아라고 적혀 있고 불어로 보나페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어로 보나페티는 많이 드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선비의 밥상에 놓여 있는 밥그릇 크기와 국그릇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 사진을 처음 본 한국인들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굶으셨다고 끼니를 못 때운 적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 양반의 밥그릇은 왜 이렇게 큰 거지? 하지만 여러분, 이분을 너무 탓하지는 마십시오. 이분이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께서는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물론 쌀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던 거고 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곡식들을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셨느냐? 조선시대 성인 1인당 하루에 5홉에서 7홉 정도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저기 소주 한 병 2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홉은 보통 180ml를 뜻합니다. 그럼 요즘 한국인은 얼마나 먹을까요? 요즘 한국인들은 불과 한 홉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드셨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의 아침 인사가 어떻게 되죠? 진지는 드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먹는 것에 그만큼 민감한 민족이었고 대단히 많이 먹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년 내내 1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있을 때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경우가 또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릿고개도 생기고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또 이제 곡식의 생산량이 확 줄어들면 또 오랜 그 기근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곡식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제 1950년대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라를 좀 이제 폐허해서 이렇게 세우다가 1960년대에 들어오면 심각한 곡물 부족 현상, 특히나 쌀이 부족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960년대 후반에 들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국민들의 밥그릇 크기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밥그릇 사이즈를 줄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1940년대에서 50년대는 무려 680ml였던 밥그릇 사이즈가 오늘날은 190ml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년 사이에 밥그릇 사이즈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강력한 조치는 뭐였냐면 혼분식 정책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1980년대 혹은 그 이전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는 학교에 가셔가지고 도시락 검사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락 뚜껑을 딱 열면 선생님이 보면서 잡곡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를 검사를 하고 뭐 이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런 조치만 아니라 어떤 조치들까지 있었냐면 점심시간에는 일반 대중식당에서 쌀밥만 팔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25% 이상의 잡곡을 섞어야 했고 심지어 관공서 내에 있는 구내식당에서는
혼분식 여부를 떠나서 아예 밥 자체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설렁탕이나 곰탕을 드시러 가시면 거의 반드시 이렇게 국수사리를 말아서 드시죠. 이 국수사리를 말아서 드시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1968년에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 정책이 무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통일벼 이후에 이제 우리는 쌀의 절대량의 부족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제 쌀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못한 또 다른 고민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젠 쌀이 남아 돌아요. 1979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35.6kg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은 59.2kg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굳이 쌀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죠. 쌀이 줄어들면서 또 라면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늘고 밀가루 소비량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59.2kg을 1년 365일로 나눠보면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를 먹느냐면 하루에 162g 정도를 먹습니다. 이건 어떤 양이냐면 여러분, 딱 닭고기 하나 분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밥을 먹는 횟수 자체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요즘 또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밥을 먹는 절대량을 줄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쌀 소비는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쌀 소비가 증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쌀이 남아돕니다. 너무 많이 남아돌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있어도 1년에 약 40만 톤 정도의 쌀이 남습니다. 이게 해마다 쌓이겠죠.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1년에 쌀을 단지 보관하는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우리 세대는 지난 5,000년 이래 한반도에서 쌀이 부족하지 않은 시절을 사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전에 우리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쌀을 소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쌀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겐 소중한 작물이었습니다. 소중한 작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쌀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왔죠. 그리고 쌀은 국가의 주권이기도 합니다. 쌀 존재 그 자체가 국가의 주권이고, 쌀은 국가 전략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밥을 먹을 때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밥맛이 좋으니 나쁘니 따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밥을 남긴다는 것, 다른 건 몰라도 밥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처럼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밥 남긴다고 어머님께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린 이제 쌀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남아 돌아서 처치곤란한 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에 있는 이 많은 의미들을 이제는 좀 벗어 던지고, 오로지 맛, 쌀이 가지고 있는 품질, 그리고 밥맛, 이 한 가지만으로 쌀을 선택해도 좋은 시대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쌀의 품질 그리고 밥맛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 품종을 개량하고 그것에 적합한 농사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농촌진흥청 산하의 국립식량과학원입니다.
이 국립식량과학원이 지금까지 개발한 우리나라의 쌀 품종은 약 310여 종 정도가 있습니다. 많죠. 이 310여 종 중에서 또 더 놀라운 것은 밥을 지어 먹기 위한 밥쌀용 쌀은 약 26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260여 가지 정도가 매년 다 심어지는 건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다음 해의 어떤 기후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 가지고 만약 지금이 이제 2020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내년에 심을 것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 50여 정도의 품종을 선택해서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농업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독자적으로 쌀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조차 없던 나라에서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쌀 품종 개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10여 종의 독자적인 쌀 품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쌀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쌀이 있다면, 그리고 철분과 아연의 함량이 많아가지고 빈혈을 예방해주고 임산부에게 굉장히 좋은 쌀이 있다면,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아주 고약한 균을 억제함으로써 위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쌀이 있다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편의점의 도시락은 만들어 놓고 나면 한참 동안 이제 소비자가 그걸 구매하기까지 몇 시간 걸리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밥이 딱딱하고 굳어 있고 식어 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밥이 딱딱해지는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쌀이 있어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전용 쌀이 있다면, 그리고 파스타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밀가루로 만든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 이런 파스타를 쌀가루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쌀가루를 위한 전용 품종이 있다면, 또 맥주는 보리와 밀로 만들죠. 근데 맥주를 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양조에 적합한 쌀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쌀 소비량이, 그리고 우리의 쌀 선택의 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넓어지겠죠.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쌀 종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쌀 품종 개량 기술은 이렇게 기능성, 그리고 그 쌀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아주 적합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종류의 쌀이라면 이제 좀 과장되게 말해가지고 만들 수 없는 쌀은 없습니다. 다만 뭐죠? 소비자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쌀들은 이제 있다는 걸 알겠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쌀은 과연 어떻게 해서 밥이 될까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밥이야 뭐 밥솥에 넣어가지고 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쌀을 씻어서 가마솥이나 전기밥솥에 넣어가지고 가마솥은 불을 떼고 전기밥솥은 버튼만 눌러주면 밥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열이죠. 이런 것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렇게 열에 의해서 쌀이 밥이 되는 동안에 그 밥솥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밥이 되는 동안에 쌀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면 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쌀은 대부분 여러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쌀 전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종류의 전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밀로스라는 전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전분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기억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 아밀로스라는 이 한 가지 전분만 꼭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밀로스라는 전분은 밥맛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아밀로스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아밀로스라는 것은 쌀 속에서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냐면 굉장히 단단한 쇠사슬 구조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이 보시면 여러분 단단합니다. 근데
이 아밀로스라는 전분이 열이 가해지면 이 아밀로스 전분의 쇠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사이로 뭐가 들어가냐면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냥 생쌀과 그 쌀이 밥이 됐을 때 보시면요, 부피가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분을 먹었기 때문인데, 수분을 왜 먹냐면 아밀로스의 단단한 체인 구조가 끊어지면 그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아밀로스 전분의 연결 구조가 끊어지고 거기에 수분이 들어감으로써 쌀알이, 딱딱한 쌀알이 부드럽게 우리가 씹기 좋을 정도로 젤 상태로 변하는 것을 호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쌀을 그냥 공기 중에 그대로 두거나 쌀을 이렇게 그 냉장고 속에 밥을 넣어두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열에 의해서 끊어졌던 아밀로스의 구조들이 다시 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붙어가지고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노화 혹은 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는 호화와 노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전기밥솥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전기밥솥 쓰시는데 요즘 전기밥솥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은 잘 됩니다. 밥은 잘 되는데 써보시면 보온 기능은 늘 좀 아쉽게 느껴지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밥을 하는 취사 기능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발전 가능한데 이 보온 기능은 밥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분이 이렇게 증발하는 것까지는 전기밥솥이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 기능에 비해서 아직까지 보온 기능은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한국인이 누구나 최고의 밥맛 그러면 이 가마솥 밥맛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과 거의 유사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도 사실은 가마솥에 지은 밥맛을 최고로 칩니다. 이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마솥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전기밥솥이 등장하게 되죠. 물에 쌀을 씻어서 이렇게 내솥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취사 버튼만 딱 누르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밥이 되는 이 전기밥솥이 최초로 탄생한 것은 1952년에 일본의 전자제품 브랜드에 의해서였습니다. 전기밥솥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의 전기밥솥의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던 게 1970년대, 80년대 보면요, 한국에서도 좀 중산층 이상 가정에는 일본 전기밥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80년대에 보면 혼수 품목 1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제 전기밥솥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랜드에 코끼리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흔히들 한국인들이 코끼리 밥솥이라고 불렀던 것을 밥솥 중에서 최고로 쳤습니다. 그래서 밥솥은 역시 일제야라는 한국인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한국인에 부엌에서 일본 밥솥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최고라고 칭송하던 일제 전기밥솥이 한국인의 부엌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자, 그것은 이 밥솥에서 밥이 되는 그 원리에 아주 재미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면 왼쪽에 보이는 우리 가마솥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몸체도 그렇고 뚜껑도 그렇고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죠. 둘 다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마솥은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가마솥입니다. 몸체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무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어떻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지만 저 나무는 굉장히 무겁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쇠보다는 가볍겠죠. 우선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그림은 쌀을 씻어서, 그리고 쌀과 이제 물의 양을 적당히 맞춰 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이제
밥을 얹힌 겁니다. 그리고 불을 우선은 떼줍니다. 떼주면 이제 불이 막 이 솥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솥 내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우선 솥이 뜨거워지겠죠. 네, 당연히 뜨거워집니다. 근데 불을 계속 올려가지고 솥 내부의 온도가 100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 바로 그렇죠. 수증기가 생깁니다. 이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서는 매우 무거운 뚜껑이 누르고 있죠. 올라가려는 성질의 수증기와 누르는 뚜껑이 만나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압력이 바로 생깁니다. 여러분, 전기밥솥을 흔히 압력밥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압력밥솥에 밥을 지어야 밥맛이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압력이 생기면 이 압력이 어떻게 하냐면 압력이 아주 뜨거운 수증기를 쌀 속에다가 침투시켜 줍니다. 그러면 쌀이 어떻게 되냐면 쌀이 속에서부터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뭐 찜 같은 음식 하실 때 압력 솥해야 잘 된다라는 게 무슨 원리냐면요. 이 솥 내부에서 생긴 압력이 그 식재료의 속부터 익혀주기 때문에 압력솥으로 찜 같은 음식을 하면 속부터 익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냄비 뚜껑을 연 채로 물을 끓이면서 뭔가를 익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재료의 겉에서부터 익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익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덜 익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압력밥솥이 속까지 골고루 익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압력이 생겼고 압력이 이제 적절하게 압력을 쌀 알에다가 수분을 침투시키고 있는데 불을 계속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계속 높아지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떼던 불을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불을 유지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밥솥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밥이 이제 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제 밥이 쪄졌어요. 쪄졌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궁이 속에 있는 불을 끄집어냅니다. 혹은 불을 재워줍니다. 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때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뜸을 들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뜸을 들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뜸을 들인다라고 혹시 아십니까? 자, 이전까지 밥은 외부의 압력이라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밥이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익었습니다. 익었는데 밥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쌀이 온도를 품고 있죠. 자기가 품은 온도로 스스로를 데울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화학적인 변화는 어떤 의미냐면 쌀 본연의 향과 맛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뜸 이전까지는 쌀을 물리적으로 익히는 과정이고 뜸은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맛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뜸이 중요합니다. 자, 뜸이 다 되면 이제 밥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가끔 밥을 잘 짓는 분들은 보면 아궁이 밖으로 빼냈던 불을 아궁이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아주 마른 짚을 한 뭉텅이를 뭉쳐서 그 아궁이 속에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불이 한번 확 붙겠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밥을 굽는다라고 합니다. 왜 구워줄까요? 한국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거치면 완벽하게, 심지어 누룽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밥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밥이 탄생하면 정말 잘 지은 밥이죠. 근데 가마솥에서 이렇게 밥을 짓는 이 과정을 우리 전기밥솥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밥솥은 가마솥에서 밥이 되는 원리랑 똑같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흥미로운 지점은 일본은 가마솥의 뚜껑이 나무고 우리나라는 가마솥의 뚜껑이 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제 밥솥이 좋다 그래가지고 일제 밥솥을 사왔는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몇 기압에서 밥을 지었냐면 1.3기압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가마솥의 뚜껑이 무겁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압력이 좀 더 걸리지 않겠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한국식 압력 전기밥솥을 개발한 회사에서 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밥솥을 개발하면서 조금씩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보니까 한국인들은 1.9기압으로 밥을 했을 때 밥맛이 제일 좋더라는 조사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새로운 전기밥솥을 출시할 때 1.9기압으로 밥을 짓도록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1992년에 처음 나왔는데 주부들이 밥을 먹다 보니까 일제밥솥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우리 밥솥이 훨씬 더 밥맛이 좋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이 전기밥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밥솥이 밥을 잘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일제밥솥이 싹 사라지고 우리나라 밥솥이 우리 부엌을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0.6기압 차이로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는 한국의 밥솥이 제일 좋다라는 게 인정이 되게 되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쌀이 밥이 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에너지원은 열이지만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압력이라는 점, 이걸 우선 기억해주고, 그리고 이 압력을 견뎌야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쌀이 튼튼해야겠죠. 그리고 쌀이 상처 있거나 깨져 있거나 이러면 우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압력을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 압력이 쌀을 밥으로 만드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거, 이걸 먼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관찰력이 밥맛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단일 품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쌀을 이렇게 소포장 2kg, 4kg, 5kg, 10kg, 20kg 단위로 포장해서 포장지에 담아서 판매하도록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종류의 쌀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지가 있으면 그 포장지에 뭔가 브랜드를 적어야 소비자들이 보고 나 저 브랜드 알아, 혹은 저 브랜드가 유명하대 이러면서 이제 사게 되죠. 그러면서 쌀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쌀 브랜드가 지금 생겨났냐면요, 여러분, 무려 우리나라의 쌀 브랜드가 1,800가지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랜드가 밥맛을 보장하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그 포장지 속에 담긴 쌀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브랜드들이 도대체 어떤 쌀이 담겼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쌀 품종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혼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브랜드 쌀들의 70% 정도가 혼합입니다. 그러면 혼합이 아닌 건 뭐겠습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단일 품종 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과 단일 품종은 뭔 차이가 있느냐? 혼합은 말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쌀을 판매하는 유통업자조차도 이 포장지 내에 어떤 쌀이 섞여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쌀들이 어떻게 재배되었고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선택할 때 쌀에 대한 가장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단일 품종으로 된 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아니 혼합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쌀의 좋은 특징들만 모아가지고 혼합하는 경우도 있잖아. 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혼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좋은 장점들만 모아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블렌딩된 쌀은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합은
불확실성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단일 품종은 혼합보다는 훨씬 더 그 이력을 알기 쉽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 쌀을 선택하실 때는 우선은 단일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외형입니다. 외형은 뭐냐? 쌀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아무도 이걸 관심 있게 안 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포장재 중앙의 하단을 보시면 동그랗게 비닐 투명창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나라 모든 쌀을 포장재에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있냐면 쌀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쌀이 좋은 쌀이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잘생긴 쌀이 좋은 쌀입니다.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이기 때문에 겉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겉껍질에 쌓여 있는 것들은 무조건 때깔 좋고 이쁜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고르실 때는 여러분 이쁜 걸 고르셔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쌀을 한 줌 지어가지고 어두운 바닥에 탁 던지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혹은 조명등으로 불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작고 통통하고 쌀알이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깨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금이 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제각각입니다. 통통하게 쌀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춘 것을 완전미라고 합니다. 이 완전미를 제외한 상처를 입었거나 깨져 있거나 뭐 곰팡이가 피었거나 이런 모든 것을 불완전미라고 합니다. 완전미의 비율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쌀이겠죠.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도 보이실 건데 쌀알 중에서 쌀은 그냥 투명한데 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약간 불투명한 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를 자주 보실 겁니다. 이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실 텐데 이런 것들을 분상진립이라고 합니다. 분상진립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쌀은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분이 부족하다 보면 이 부분에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흰 점처럼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분 함량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분 함량이 낮다는 것은 뭔 의미냐면 쌀이 퍼석퍼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상진립이 많이 섞인 쌀은 찰기가 떨어지고 퍼석퍼석한 식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상진립은 불완전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미의 비율이 높은 것, 그래서 쌀은 잘생긴 것을 고르시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 도정일자입니다. 도정일자, 쌀을 언제 도정했느냐는 거죠. 껍질을 언제 벗겼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의하면요, 쌀의 상미기한,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봄과 여름은 도정 후 2주 이내,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도정 후 4주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권장 사항을 지킬수록 단맛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은 쌀을 구매하실 때 반드시 도정 일자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가 구입하는 날짜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에 도정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구매하시고 최대한 빨리 소비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쌀을 너무나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 수에 비례해서 소포장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도정을 아주 간단하게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리면요, 날아긴 상태에서 백미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정은 제형과 정미로 나눠지는데요, 날아게 겉껍질을 벗겨가지고 현미로 만드는 상태, 이건 현미를 만든다라는 뜻에서 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미 상태에서 이걸 점점점 더 깎아가지고 5분도, 7분도, 9분도 점점 깎아가지고 결국 백미까지 가는 이 과정, 그러니까 현미에서 백미까지 가는 과정을 정미라고 합니다.
그럼 도정은 재현과 정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걸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가끔 쌀을 사러 가시면 어떤 기계에다가 현미를 집어넣고 이걸 막 깎아서 백미로 만든 다음에 이 백미를 포장해서 당일 도정이라고 판매하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이 현미를 오늘 깎은 건 줄은 알겠어. 근데 문제는 이 현미의 겉껍질은 도대체 언제 벗겨진 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떤 당일 도정 쌀의 포장지에도 재현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도정일자 당일로 딱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정은 쌀 껍질이 벗겨진 순간부터 도정이 됐고, 껍질이 벗겨진 순간부터 쌀은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일자를 여러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곡유통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을 양곡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최대한 잘 소화하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품종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혼합이 아니고 무슨 혹은 무슨 미, 그러니까 제 이름을 딱 적어놓은 거,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생산 연도를 보시면요, 봄부터 여름까지 가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연도에 생산된 게 있죠. 근데 지금처럼 가을과 겨울은 어떻습니까? 제일 신선한 쌀이 왜? 올해 수확된 쌀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2020년 혹은 2021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된 거, 이걸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도정 연원일 반드시 여러분들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가급적 일주일 이내가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가 좋고, 뭐 하루 이틀 전에 도정된 거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등급이라고 보이시죠? 등급은 뭐냐면 특상, 보통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가끔은 등외라고도 표기가 돼 있는 게 있고, 등외는 사실 시중에 잘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들은 특상, 보통인데, 그럼 이 등급은 뭘로 나누느냐? 아까 제가 쌀 외형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완전미가 많을수록 맛있는 쌀이다. 그래서 등급은 완전미의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미의 비율이 한 80%에서 90% 이상이다. 그럼 상,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미의 비율이 낮을수록 등급은 떨어지겠죠. 근데 특이 무조건 좋으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 품종에 따라서는 이 도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쌀이 좀 잘 깨어지거나 상처받는 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전미 비율이 좀 낮은 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쌀들도 아무리 등급을 낮게 받아도 상 이상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특이면 더할 나위 없지만 상 정도도 쌀의 품질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단백질 함량은 뭐냐면요, 쌀은 대부분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밥맛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에 보시면 수우미로 되어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단백질 함량이 적을수록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미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질수록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 단백질 함량까지 표기되어 있는 쌀 포장지를 발견하시면 그것은 이 생산자의 이 쌀에 대한 자부심을 믿으셔도 됩니다. 아, 이건 정말 좋은 쌀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등급까지 적어도 상 이상의 등급을 표기된 쌀이라면, 그리고 단일 품종이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밥맛을 원하시면 최고 품질 품종, 제가 말씀드리는 요 품종들만큼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품종들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쌀 시장 개방을 대비해 가지고 이 외국의 쌀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쌀값이 좀 비쌉니다. 근데 외국의 쌀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 쌀들하고 우리가 경쟁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품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품종 하나씩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2003년에 삼광이라는 품종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매년 한두 가지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8가지의 최고 품질 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최고 품질별 명칭입니다. 이 18가지는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갖고 기억하셔도 좋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쌀 품종들입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 품종이 물론 지금 현재 시장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이라는 것은 품종이 개량된 다음에 그것이 그 지역에 적합한지 안 한지 현지 적응 기간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18가지 중에서 위에 보이시는 한 10가지 정도가 현재는 시중에 유통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그리고 고급 쌀 품종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게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입니다. 많은 분들 고시히카리는 들어보셨죠? 근데 이 쌀들은 개발될 당시부터 고시히카리보다 밥맛이 좋은 것을 검증하고 태어난 녀석들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고시히카리보다 무조건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최고 품질 품종 벼들은 꼭 좀 기억하셨다가 이런 쌀들 꼭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한번 느껴보시길 꼭 좀 권해드립니다. 좋은 쌀 품종을 알면 매일매일이 즐거워진다입니다. 한국인은 지금 매일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거의 매일 한 그릇의 공깃밥을 먹는데, 커피 품종을 아시면 그 순간순간이 즐겁지만 쌀 하나 바꿈으로써 우리 밥상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쌀 품종을 알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